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8월의 토크멘터리 전쟁사 4주간에 걸쳐서 집중 분석해볼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스케일 큰 전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며칠 밤을 못 잤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도 모셔봐야 될 텐데요. 제2차 세계대전 하면은 그 무엇을 다 떠나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호수연이라는 거예요. 아하. 네, 정말 역사상 최악의 전범이라고 불리우는 히틀러. 그렇죠. 그리고 나치. 네, 제1차 세계대전의 막이 내린 뒤 불과 20여 년 만에 다시 세계는 강력한 전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그 도화선으로 1929년 경제 대공황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대 상황부터 조금 천천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제2차 세계대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역사적 배경은 경제공황이죠. 네. 이 경제공황 때문에 각국마다 강력한 민족주의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급자족. 요즘 EU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그거죠. 공동체로 갈 거냐 이건데 요즘 이제 브렉시트 나오고 그랬지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독일은 싸워서라도 뭔가를 해결하자는 분위기로 가고 영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은 전쟁은 안 나야 될 텐데 이러면서 자꾸 소극적으로 가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퇴양난이었던 게 뭐냐면 각 식민지에서 민족주의 봉기운동이 일어나요. 독립운동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진압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히틀러를 쏙 빼닮은 무솔리니가 나와가지고 미국은 경제 대공황으로 이미 휘청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 하나 이른바 불량 국가가 나왔을 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근데 사실 독일 상황을 보자면 1차 패전국으로서 정말 많이 피해를 물어주게 되고 독일은 완전 사면초가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쥐도 고양이한테 구석에 몰리면 코를 깨문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거 약간 독일 상황이 너무 안 좋았던 거 아닌가? 독일 상황에 대해 조금 착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바이마르 공화국은 굉장히 혼란기였다. 근데 히틀러가 나와서 어쨌든 경제 개발을 하니까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하게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좀 차이 복잡해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벌써 독일은 부흥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국민들이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문화 수준이 따라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1차 대전 할 때 얘기했지만 근현대 산업사에서 독일의 기술력이라는 건 정말 세계를 앞서가는 기술이었거든. 이래서 자기들이 노력하고 기술 혁신을 막 하니까 투자가 들어가요. 이 투자에 앞장섰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최대 자동차 기업이라는 GM이 돈을 모아서 쓸만한 회사 어디 없나 사서 만든 거예요. 그때 산 게 명문가였던 오펠이에요. 지금도 GM의 기술력은 오펠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투자가 들어와서 바이마르 공화국 때 경제가 막 부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뭘 걱정할 정도냐면 아이고 우리 배상금 엄청나게 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깎자 그랬는데 경제가 부흥하면 얘들이 더 달라고 그러지 않을까 이걸 걱정할 정도로 가요. 그러나 어쨌든 독일의 목표는 세 가지였는데 일단 자기네들이 패전국, 전범국가로서 제약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의 목표가 빼앗긴 영토를 되찾자. 두 번째, 외국의 경제적 간섭과 이런 군사적 간섭을 물리치자.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장을 해야 된다. 자주국방 얘기 많이 했어요. 힘이 있어야 경제 개발도 하고 외교에도 힘쓸 수 있다. 이게 사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책이었어요. 선생님, 근데 지금 얘기만 들으면 핑크빛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전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져요. 경제가 망한 걸 히틀러가 재건한 게 아니라 경제가 너무 빨리 성장하니까 재벌화가 막 진행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공산당과 자본가의 대립이 극렬하게 벌어져요. 그 안에서. 우리도 고도성장 얘기하지만 그쵸. 얘들도 단 10년 만에 갑자기 자본가도 막 성장하고요. 노동자도 막 성장하고 중산층도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힌덴부르크 같은 이 늙은 옛날 프러시아 군인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 때 경제공황이 터지니까 독일은 식민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위주 또 경제였거든요. 갑자기 블록 경제로 가니까 수출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은 자기네가 패전국이라고 해서 지금 갖은 핍박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 경제 블록까지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외국에 대한 강한 분노. 이 외세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이래서 독일에 강력한 민족주의가 생겨요. 히틀러가 이걸 치고 나오는 거예요. 참 하여튼 못된 애들 보면은 그 이용하는 걸 잘 이용해. 전사자만 약 1,000만 명. 참혹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패전의 굴레 속에서 가파르게 전후 재건에 나섰지만 격동의 시기에 찾아든 대공황의 여파. 혼란 속에 삭힌 국민들의 분노를 강력한 민족주의로 결집시키며 독재 체제를 구축한 히틀러는 독일이 살기 위해선 버터보다 대포가 필요하다고 외치며 군사적 재무장에 나섭니다. 그럼 처음부터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이런 데들을 다 침공하려는 목적이었나요? 아니면 좀 약간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원래 독일의 점령에 하에 있었던 조국 땅을 좀 많이 좀 내줬잖아요. 영토 할양은 폴란드하고 체코슬로바키아가 들어오는데 지도에도 나오지만 독일 영토가 원래 전쟁을 생각해보세요. 네. 성이나 방어선은 이렇게 직선으로 둥글어야 돼요. 네. 울퉁불퉁하면 상대가 그만큼 침공에 그렇죠. 들어오거든요. 세 군데에서 공격을 해서 독일 영토 안에 교두보를 만든 수준으로 땅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건 배에 박힌 비수예요. 체코슬로바키아는 독일 안쪽으로 푹 들어가 있어요. 저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어병이 3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일단 이거를 회복을 하고, 근데 그게 핑계고 1차 전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선 우크라이나. 히틀러가 내내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 나이 투쟁에서도 얘기하는데 항상 독일 민족의 생활권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의 생활권을 넓힐 수 없다. 우리 독일 민족이 굶어 죽지 않으려면 우리의 생활권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원래 모든 전쟁은 그렇게 시작돼요. 그게 제일 처음이에요, 기자님. 처음이 그 오스트리아를 합병을 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쉽게 되지 않았나요? 원래 이게 안실루스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체코 뭐 이런 데 보면 사실 독일인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네. 체코만 해도 뭐 2,300만 독일인이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이 안실루스 정책으로 해서 독일 민족의 정통성을 찾는다는 이런 정책으로서 오스트리아는 뭐 히틀러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주 정말 손쉽게 합병이 되죠. 그 전에도 사실은 오스트리아는 거의 독일하고는 그냥 뭐 약간 형제같이. 합병이 발표되고 나서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로 가는 기차를 타거든요.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 도착해서 기차를 내렸을 때 이미 오스트리아군은 나치군 복장으로 말끔하게 갈아입고 있었어요. 진짜요? 오스트리아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군요. 준비하고 있었네요. 근데 체코슬로바키아가 배를 푹 찌르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독일인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해도 회담을 통해서 야 사실 이쪽은 우리한테 주는 게 맞지 않냐? 더 문제가 뭐였냐면 그 회담에서 체코 대표는 없었어요. 아 정말요? 예. 그때 강대국이었던 프랑스, 영국, 그다음 독일만 모여서 회담을 한 거예요. 체코 대표가 없이. 그러니까 히틀러가 사실은 세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든 전쟁 안 하자주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세게 나가니까 왜 그거 있다 세게 나가면 자꾸 미는 이렇게 정말 딱 그 구조였어요. 자 그러니까 독일의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 핍박받고 우리는 경제가 잘 돼야 되는데 니들 우리 막아놓고 자꾸 우리한테 뭐 달라고 말하고 화가 나 있는데 오스트리아 쑥 했더니 오스트리아가 우린 니네 편 해서 합병하고 그리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모여서 남의 땅 갖고 이건 나 줘라 그래 그건 너 가져라 그래, 그래서 바로 가져갔어요. 그거야. 그렇게 해서 그래서 독일은 그러면 야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그 챔벌린이 그 한마디, 우리 시대의 평화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사실 영국에서 꽤 유명하고 괜찮은 정치가였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그냥 끝났어요. 완전 평가가 역사적 그냥. 평가 끝났어요. 그게 뭐냐면 야 우리는 평화롭지 않냐, 쟤는 주고 이건데 이거를 뭐를 우리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말을 교묘하게 바꿔. 체인벌린이 공항에 내려서 그 합의 문서 있잖아요. 이걸 막 자랑스럽게 흔들어요. 그럼 막 옆에서 그 같은 그 정치인들 막 박수 치고 날리고 그 사진 뭐 펑펑펑 하고 난리가 나요 그때. 그래서 히틀러는 좋았어. 이것들 완전 백지호랑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침공을 결심을 했는데 폴란드를 왜 폴란드였습니까?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저기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폴란드 회랑이 있었죠. 저 폴란드 회랑이 지금 독일과 동프로이센을 네. 지금 가르고 있잖아요. 히틀러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 폴란드 회랑을 독일 민족의
목에 들이댄 비수라고 항상 얘기했었어요. 근데 약간 칼처럼 이렇게 뾰족하네요. 예. 근데 이제는 폴란드부터는 이렇게 협박이나 이런 걸로 안 될 것이다.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침공을 하죠. 근데 의외로 폴란드군이 2주 만에 경멸이 됩니다. 그 영화라든가 책들을 보면 전쟁을 치른 게 아니라 그냥 빰빠밤 하면서 그냥 폴란드를 쓱 뚫고 가버렸어요. 폴란드군이 대단히 나름 영웅적인 전투를 해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독일군 기갑부대를 향해서 폴란드군 기병이 돌격을 했다. 지금 기병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저게 폴란드 최정예 기병사단이에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탱크한테 돌진을 하네요. 주력 부대의 후퇴를 엄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 기병부대가 돌격했어야 됐었어요. 좀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설도 있어요. 그 승전한 다음에 항공전력하고 탱크를 못 가지게 했는데 독일 군인들이 탱크가 앞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자동차에다가 이제 나무 종이로 탱크 캔버스를. 모양하고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탱크 없을 때. 그래서 뭐 그런 소문도 있어. 저거 마분지로 만든 가서 치면 된다. 그래서 쳤다는 말도 있기는 한데 사실 어쨌든 그 돌격한 건 대단한 거죠. 그럼요. 처음에 독일군도 안 믿죠. 왜 달려오지 우리한테? 저게 뚫을 리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있던 폴란드 기병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가 돼서 독일 전차 옆으로 지나갈 때 이렇게 쳐요. 맞아, 그 얘기 있어요. 쳐들라고. 이거 나쁜 줄 알고. 그러니까 쎄거든요. 아 이거 쎄네. 이렇게 폴란드 기병을 희화한 건 사실 그 현장에 있었던 이탈리아 전군 기자가 있었거든요. 항상 이태리가 문제예요. 이 이탈리아 전군 기자가 그걸 대단히 희화해서 기사를 실어버려요. 진짜 목숨을 걸고 방어를 하려는 그 기병부대였는데. 창기병의 돌격을 예. 살리 희화할 건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폴란드군의 역사는 정말 가슴 아픈 역사예요. 얘들이 나라가 망하니까 망명을 해서 싸워요. 근데 이 폴란드란 나라는 중부유럽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러시아나 이쪽이 세력 확장할 때는 항상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폴란드는 싸워서 버텨왔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도 자유 폴란드군은 유명했는데 연합군이 폴란드군을 어떻게 쓰냐면 많이 죽는 전투. 거의 자살인물 같은 공수부대로 폴란드 공수부대를 그것뿐이 아니에요. 노르망디 전투 때 가장 위험한 전투 마지막 중에다 폴란드 사단 받고.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등은 전쟁을 원치 않는데 왜 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전쟁이 설마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와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날까라는 의문도 있었고. 그러니까 쟤들이 분명히 목에 들어온 칼이니까 폴란드를 점령하지만 저거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건가요? 히틀러가 사실 개전하자고 했을 때 독일군 중에서도 대부분 장성이 또 1000만 명 죽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1차 대전 때 부하들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도살자라는 별명을 얻은 독일군 장군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양반도 죽이려고 죽은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악명이 굉장히 높은데 이 양반이 전날 밤에 참모총장 집에 찾아가서 정말 할 거냐. 하느님이 보고 있다. 또 1000만 명 죽일 거냐. 독일군 참모부에서 분석을 내놔요. 독일이 재무장을 완벽히 끝내서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시점을 계산을 해보니까 1946년이에요. 근데 히틀러는 1946년까지 기다릴 수 없었죠. 왜? 1940년까지 기다리면 자기가 너무 나이가 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39년에 개전을 결심합니다. 어떻게 단어 하나마다 이렇게 꼴배기. 소련의 스탈린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며 손을 잡은 히틀러는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한 독일은 소련의 묵인하에 선전포고도 없이 폴란드 침공에 나섰고 손쉽게 폴란드를 삼킨 독일의 다음 목표는 프랑스. 그러려면 마지노선을 뚫어야 했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서부 전선에 배치된 상황. 독일은 요새 방어선 마지노선을 무너뜨리고 서부 전선을 돌파할 전술을 궁리한다. 여기에서 독일군이 꺼내든 카드. 이 작전이 또 나와요. 슐리펜 작전이요? 이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전략은 불전이다. 전술은 바뀌어도. 독일 입장에서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어차피 양면 소련 치고 여기 쳐야 된다. 그리고 똑바로 들어가면 또 1000만 명 죽는다는 건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사실 히틀러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독일 이제 침공하자 했더니 작전 계획 가져오니까 이거 1차 대전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1000만 명 죽잖아. 그랬더니 그 유명한 독일 기갑부대 이제 만슈타인과 구데리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돕시다. 그런데 옛날처럼 보병으로 도는 게 아니라 기갑으로 돕시다라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슐리펜 계획을 도중에 변경을 한 게 어떻게 보면 페인의 요소였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변경 없이 밀어붙이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번에도 변경이 있었죠. 근데 그 변경이 아주 뭐 현대전에 한 획을 긋는 그런 형태의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항상 벨기에가 침공당하면 그것을 자국의 영토의 침공으로 간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침공 작전이 있기 전에 프랑스 최정예 군단이 벨기에에 배치가 돼요. 분명히 독일군이 벨기에 쪽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독일군의 만슈타인이라는 A 집단군의 참모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차 대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이건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히틀러를 독대합니다. 그 독대해서 집단군이 3개가 있었거든요. A, B, C 집단군이 있었어요. 벨기에와 프랑스 국경 사이에 아르덴 숲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그 숲으로 주력 군대를 통과시키자. A 집단군이 아르덴 숲으로 통과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B 집단군이 원래 계획대로 벨기에 쪽으로 돌아가요. 네. 그래서 조공을 하고 나머지 C 집단군이 마지노선에서 견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조공을 실시했었던 B 집단군이 벨기에를 공격하면서 전과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연합군은 독일군 주력이 벨기에로 오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전부 다 벨기에 쪽으로 갔었어요. 그 틈에 아르덴을 숲으로 진짜 제1부대가 숲을 통과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 작전이 성공하면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나요? 일단은 벨기에에 있었던 연합군 주력하고 프랑스 본토에 있었던 그 연합군이 완전히 양분이 되죠. 완전히 양분되면서 그 연합군 주력이 독일군한테 포위돼 버려요. 포위가 됐죠. 영국군은 저 상태에서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본토로 철수를 해야 돼요. 도보로 가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요. 프랑스 마지노선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고 프랑스의 자랑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다면서요. 일단은 A 집단군이 마지노선을 우회를 해서 마지노를 포위해버리죠. 그 다음에 마지노선 앞에서 견제 공격을 하고 있던 C 집단군이 마지노선을 돌파합니다. 뭐냐? 바로 슈투카라는 급강화 폭격기를 이용해서 마지노선 일선의 부대를 또 하나하나 다 정밀 폭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프랑스군이 무너지는 건 일단 모래성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한 무장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부대 한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독일군 전차가 지나가니까 손을 드는 거예요. 항복하겠다. 독일군 전차가 멈추더니 전차장이 딱 나옵니다. 유창한 프랑스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총 버리고 너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무슨 우리가 셀 같은 네 맘대로 갔어. 마지노선에 최정예부들 다 깔아놨는데 이게 사실 땅속 지하 터널까지 해서 아니 고정진지잖아요. 이게 주변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냥 거의 묻힌 거예요. 그 안에 갇혀버리고. 그러니까 전격적인 기동전을 수행하는 독일군한테 이런 고정진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거든요. 프랑스가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마지노선. 그러나 아르덴 숲을 돌파한 독일군 주력 기갑부대가 마지노선을 포위하면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마지노선을 무너뜨린 독일군이 거침없이 진격해오자 프랑스는 정부를 보르도로 옮기며 파리를 무방비 도시로 선언한다. 파리에 무혈 입성한 독일군은 약 8일 후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낸다. 아니 근데 이 와중에 히틀러가 다 된 밥에 재빠뜨리고 참 다행이죠. 완전히 연합군이 양분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국군은 집으로 도망가야죠. 본토로. 이제 덩케르크에 집결을 했는데 거기서 기갑부대의 전진을 히틀러가 멈추게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역사의 미스테리예요. 전술적인 설은 이 기갑부대가 저렇게 치고 나간 거는 원래 예상 밖이었거든요. 네. 구데리안하고 롬멜이 막 치고 나가서 그 아르덴스 통과부터가 사실은 그게 탱크가 못 통과라고 방심한 게 아니라 탱크는 갈 수 있는데 보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탱크가 너무 빨리 앞서가기 때문에 보급이 안 되니까 전열을 정비해야 될 거다. 그리고 프랑스군이 원래 만만치 않은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반격할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이것도 유력한 설인데 체인벌린 때부터 히틀러는 영국이 싸우지 않을 거라는 환상에 자꾸 빠져 있었어요. 참전하니까 빨리 항복하겠지, 빨리 포기하겠지. 그래서 영국군을 살려서 보내야 이것들이 항복하지 않을까.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1차 대전 참전했었잖아요. 1차 대전을 참전하면서 히틀러가 느낀 것 딱 하나가 영국이라는 국가는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히틀러가 집권을 하면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영국에 대해서는 대단히 호의적인 발언을 많이 해요. 특히 가장 유명한 발언이 뭐냐면 영국과 카톨릭은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얘기를 그 합니다. 정도로요? 예. 아니 근데 약간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게 있는 게 어차피 영국은 바다 건너서 가지 그쵸. 않으면 쟤네들도 안 넘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약간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영국에 건너갈 능력이 없었어요. 어, 그걸 알고 있었지 자기들.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너의 안 예, 거는데 제발 너희들은 그냥 항복해가 포기해라 이걸 바랬던 거죠. 자 근데 그냥 얘기를 들어보니까 1차 대전을 양면 전쟁을 가능하게 했던 이 철도 수송, 독일의 철도 수송. 그래서 수학이 중요하다 이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2차 대전 진격전에 지금 화면으로 나오지만 독일군이잖아요.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기계화부대 전격전의 환상이라는 건 뭐냐면 물론 있었긴 했는데 독일 선전반원들이 그걸 찍어서 유럽 영화관에 뿌려요. 네. 독일군이 이렇게 선진적이고 앞선 군대다, 무시무시한 군대다. 그때부터 독일군 무적 독일 기갑사단, 무적 독일 전격전의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프랑스하고 전투를 할 당시에도 독일의 주력 부대 44개 사단 가운데 기계화가 제대로 되는 사단은 9개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은 저렇게 마차로 대부분 보급 수송을 했었어요. 그 전쟁 전 기간 동안 독일은 약 100만 두의 말을 동원을 해요. 보급에. 지금 보면 굉장히 지쳐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기갑부대가 앞에 가서 휩쓸었으니까 뒤에 보병이 정처 없이 걷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서 여기다 깃발 꽂으면 되는데 야, 또 갔대? 또 가는 거야.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독일이 이 전격전을 잘 준비하고 정확하게 전략으로 이용을 하면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뭐 순식간에 함락되고 이제 모든 유럽이 이제 불바다가 된다라는 이제 두려움에 떨 때 드디어 빅매치 얘네만큼은 안 오겠지라고 했던 영국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둘이 일단은 붙기 전에 영국의 무기와 독일의 무기가 어떻게 이제 달랐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막상막하 독일 군대, 영국군의 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일군의 88mm포입니다. 빠른 탄속과 탄도가 낮게 깔려가는 특성 때문에 대전차포로 대활약을 했습니다. 2000m 거리에서도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연합군 전차를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침공 당시 이 포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롬메리어 대전차포로 사용하면서 88mm포의 신화가 시작됩니다. 북아프리카 할파야곡의 전투에서 독일군의 88mm포 9문한테 영국군의 마틸라 전차 64대와 크루세이더 전차 27대가 격파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독일 전차입니다. 전격전의 양대 산맥 중 하나죠. 기관총만을 설치한 1호 전차, 20mm 기관포를 설치한 2호 전차, 그리고 50mm 포를 탑재한 3호 전차, 마지막으로 75mm 단포신 보병포를 탑재한 4호 전차가 초기 독일군 기갑부대의 주력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빈약한 화력과 장갑의 1호, 2호 전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독일군은 모든 전차에 무전기를 설치했었고요. 병과 간 긴밀한 협동 작전이 가능했었습니다. 프랑스 침공 당시 오히려 전차의 질과 수는 연합군이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차를 집단 운용한 독일군의 전술에 패배하게 되죠. 후에 독일군의 4호 전차는 장포신 75mm 포를 장착합니다. 그래서 독일군 기갑부대의 주력 전차가 되죠. 다음은 스투카입니다. 역시 전격전 양대 산맥 중 두 번째에 해당되죠. 급감화 폭격기로서요. 독일군은 스투카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었습니다. 지상부대를 근접 엄호하고 지상부대 요청 시 언제든지 날아올라서 목표물을 파괴하는 이른바 하늘의 포병 역할을 했죠. 급강화 시 풍압식 사이렌이 울렸었기 때문에 공포 효과가 아주 컸었습니다. 다음은 BF-109, 보통 메사슈미트 109라고 불리죠. 독일군의 주력 전투기입니다. 독일 공군 최고의 에이스 에리 하트만은 적 전투기 352대를 바로 이 전투기를 타고 달성했었습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영국의 스핏파이어의 영원한 라이벌이 됐죠. 다음은 독일의 유보트입니다. 수상 함대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독일 해군은 유보트라는 비대칭 전력으로 연합군 해군에 맞섭니다. 주로 영국으로 가는 수송선 격침에 동원되었었고요. 적 선단을 발견하면 무선 통신을 이용 근처의 유보트를 집결시켜서 집중 공격하는 늑대떼 전술을 이용했었습니다. 아주 효과가 컸죠. 자, 이제부터는 영국군의 무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슈퍼마린 스핏파이어죠. 독일의 본토 항공 대공세에 영국을 지켜낸 전투기입니다.
독일군의 메사슈미트 109를 능가하는 성능으로 독일군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이후에 스피트파이어와 메사슈미트 109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개량을 거듭하면서 영원한 라이벌로 남게 됩니다. 그 다음 영국군 비장의 무기 레이더입니다. 전파의 특성을 이용한 레이더를 영국이 최초로 개발하게 됩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스피트파이어와 함께 영국을 구한 무기로 간주되죠. 초반에 독일군은 레이더의 성능을 무시했었죠. 하지만 야간에도 정확히 요격해오는 영국군 전투기의 호된 대가를 독일군은 치르게 됩니다. 이후에 독일군도 레이더 개발을 시작하게 되고요. 레이더 교란용 체프, 이른바 알루미늄 조각이죠. 이것도 이때 개발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막상막하의 독일과 영국의 전쟁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전사 분석실로 가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사 분석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무릎을 꿇었고요. 이제 남은 건 영국입니다. 그런데 그냥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살살 뭔가 약을 치면서 협상을 끌어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요? 히틀러는 계속 영국하고 협상하고 싶어 했어요. 사실은 건너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근데 그때 롬멜 같은 지휘관들은 그냥 건너가자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쫓는 김에 확 쫓자. 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배 타고 우궁 가서 상륙하자. 네. 왜냐하면은 그때 영국군이 이제 철수하면서 네. 33만 8천 명 했던 그래서 철수하면서 모든 중장비를 다 놔두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자체가 텅텅 비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휘관들이 이때가 찬스라고 생각했어요. 기회다. 그럼 진짜 어떻게 보면 기회가 가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럴 이제 수도 왜 있었죠. 영국집에 스탠 기관총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관단총. 그게 뭐 영국을 구한 기관단총이라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쇠파이프예요. 그 은행 강도들 쓰는 은행 파이프건이에요, 아. 진짜. 그냥 쇠파이프에다 총 넣은 거예요. 지금 총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막 찍어내서 막 뿌렸던 거예요. 그럴 정도였고, 네. 영국은 정말 공황 상태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쳐들어올지도 몰라서 낙하산 부대가 침공할지도 모른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낙하산 부대가 침공하면 시민들이 때려잡자. 그래서 낙하산 딱 타고 내렸을 때 네. 정신 없으니까 그때 시민들이 도망가지 말고 달려들어서 때려잡아라. 근데 더 웃기는 게 빨리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롤러스케이트를 신자. 이게 지금 만화가 야, 이거 지금 정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슴 아픈 전쟁 중에 하나인 세계 2차 대전 중인 거죠? 더 웃기는 거는 공수부대가 모이면 집결을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도로 표지판을 다 뽑아버리고 다 아, 꺾어버려요. 어디에서 모여? 이게 안 되니까. 네,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다시 꽂자. 이랬다는 얘기까지 그 있어요. 다음에 이제 홈가드라고 해서 네. 이제 민병대를 조직을 해요. 네. 홈가드 민병대를 했더니 한 이제 쉬운 60된 할아버님들이 와가지고 네. 총 달라. 그러니까 총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무 깎아서 이걸로 훈련을 하시라고. 일단 요거 갖고 계세요. 예. 내가 1차 대전에 나갔었단 말이야. 아, 좀 줘. 요거라도 일단 들고 막대기 들고 헤이 하 헤이 하 이러고. 결국에는 이제 독일이 먼저 침공을 한 거죠. 결국은 어떤 들어갔죠. 작전인가요? 그러니까 시라이언 작전이라고 하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 시라이언 작전 같은 경우에는 공군사령관이었던 베링이 나름 자기는 이 나치의 2인자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이거 모든 공이 육군으로 간다. 참을 수가 없었죠. 이제 그래서 괴링이 전격적으로 이제 바다사자 작전을 하면서 영국을 침공하게 되는데 1차 작전이 뭐였냐면은 독일의 작전이 이거였죠. 영국의 어떤 항만시설, 호송선단, 비행장, 군수공장 이렇게 너무나 광범위한 타켓을 잡았단 말이에요. 광범위하게 공격하다 보니까 영국군 요격 전투기 부대들한테 각계격파가 나와요. 그래서 2차 작전에서 작전을 바꿔요. 이때부터는 뭐냐면 소모전으로 가요. 독일군이. 이때가 영국의 최대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영국은 유럽 다 차지했으니까 그렇죠. 생산 능력 자체가 영국보다 좋으니까 계속 부딪히면 그렇죠. 이기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도보해협 상공에서 독일 전투기하고 영국 전투기하고 계속 붙어요. 근데 이때 거의 영국 공군이 거의 괴멸 직전까지 네. 갔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야간에 영국군이 미친 척하고 베를린을 공습해버렸어요. 폭격기가. 갑자기요? 예. 아니 어차피 지금 이거 있어봤자 얘네하고 싸우다가 다 터지니까 아유 가서 그냥 적의 심장에다가 한번 떨어뜨리자고 한 거야. 근데 이게 신의 문제였어요. 왜? 모든 나치 지도자를 특히 히틀러가 돌았거든요. 아 저기 죄송한데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겠네요. 히틀러가 당장 모든 공군 작전을 중지하고 런던 공습을 하라.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괴멸 직전까지 갔던 영국 공군이 살아난 거죠. 왜냐하면 런던 폭격이 보통 대부분 야간에 했거든요. 그 다음에 소모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국 공군이 재건할 시간을 준 거예요. 그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그렇죠. 거구나.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대소련 작전을 준비해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군이 대거 대소련 작전 쪽으로 옮겨가죠. 그러면서 영국이 살아나요. 도시 공습을 했잖아요. 네. 뭐 군대는 재건을 했지만 일반인들 피해는 어마어마했겠는데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각국의 이제 민주주의가 많이 획기적으로 발달해요. 그러면 전쟁을 그만두게 하려면 이젠 국왕의 의지가 아니라 민중의 의지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연구를 막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전쟁을 반대할까?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뭘 조사했냐면 당신은 어떤 경우에 살기 싫어집니까? 그랬더니 뭐가 됐냐면 집이 없을 때. 집을 잃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다. 그렇죠. 그러면 전쟁 났을 때 집을 없애버리면 국민들이 전쟁의 염증을 내가지고 하지 말자. 하지만 하겠구나라고 해서 이게 이제 민간인 공습을 하나의 전략 목표로 설정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도심 폭격을 하면 전투 의지가 더 타올라요. 그럼 내 집을 그렇죠. 니들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엄청난 또 이게 살육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전쟁과 달리 도시 공습과 시가전이 본격화된 제2차 세계대전. 민간인들의 삶의 터전이 전쟁터가 되었고 포화 속의 잿더미로 무너져 내렸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간인들이 앞으로 군인이 되어 전쟁터로 나설 수 있다는 생각, 즉 예비 경력을 없앤다는 미명 아래 사륙전까지 등장한 것이다. 세계는 이제 민간인들의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잔인한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이탈리아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손을 잡은 무솔리니의 이 이탈리아. 동맹국이라는 쉬운 말도 있는데 추축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나라가 아주 정치 권력이 세계 중심은 주축이다. 그래서 주축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엑시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때 무솔리니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히틀러보다 훨씬 더 선동 정치가 능했어요. 그래서 사실 파시즘의 원리는 히틀러의 창작물이 아니라 무솔리니의 창작이에요. 근데 이게 무솔리니가 뭐라고 공언을 했었냐면 우리 이탈리아는 당장 800만 명의 보병을 동원할 수 있다고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쟁에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역시 이태리 사람들은 전쟁보다는 낭만이나 예술에 어울리는 좀 사람들. 800만 명의 인형이 뭐 출동했다. 800만 명의 카사노바라고 하시면 돼요. 로마 이후로는 이태리 군대는 늘 유럽에서 신문 기사의 소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듯이 야, 니네 당나라 군대냐 이러듯이 유럽에서 그런다면서요. 야, 니네 이태리 군대냐? 이런 얘기 그 로마 시대 때 로마군이 하루에 40km를 전진했습니다. 네. 근데 2차 대전 내내 이태리군은 단 한 번도 25km 이상 전진한 적이 없어요. 티타임 같나요? 예. 그 다음에 이태리군 장교들은 특히 식사 3시세대로 꼭 챙겨 먹어야 되고. 파스타 먹어줘야 예. 되네요. 저기 지금 나오죠. 저게 어머 이런 식기 저게 세트. 이태리군 장교의 식기 세트인데 저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2가지 종류의 파스타를 동시에 조리할 수 있었어요. 취사병.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영국군하고 이태리군하고 싸우는데 영국군이 이태리군을 찾기 위해서 새벽에 출격을 했어요. 네. 근데 새벽에 안개가 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태리군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새벽 5시가 되니까 갑자기 여기서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그게 뭐지? 이태리병 취사병이 빵을 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다. 그걸 냄새를 쫓아가니까 웬걸 이태리군이 완전 보이스카우트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목에다가 이거 톱보자기 하고 저는 이렇게 예. 앉아 그걸 막 쓸어서 먹어. 독일군이 자꾸 이제 연전연승을 하니까 무솔리니가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나도 뭔가 해봐야겠다 그래서 발칸반도를 침공을 한다고요, 이태리군이. 발칸반도에 들어간 지 3주 만에 깨져서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무솔리니가 정말 꼴사납게 히틀러한테 SOS를 쳐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거 안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단 10일 만에 발칸 작전 계획을 세워서 한 달 만에 전 발칸반도를 독일군이 점령을 해요. 영국이 지금 풍전등화 이기니까 만세 그러고 이 틈에 아프리카를 점령하자 하고 이탈리아군이 네. 이집트로 진격을 하는데 당시 이탈리아군이 20만, 영국군이 6만 명 정도였어요. 3분의 1도 안 된다. 예,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침 식사는 저들의 것이고. 되게 이탈리아 남자들 스윗하네요. 독일 입장에서는 북아프리카로 병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가야 되는데 생색은 내야 되고. 그래서 생각난 게 뭔가 좀 이름 있는 유명한 장군을 보내면 생색이 나겠지. 그래서
겨우 경전차 2개 사단 주면서 롬멜을 보냈는데 이런 근데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저때 당시에 북아프리카에 갔을 때는 히틀러는 야 싸우면 척만 해라. 예. 그러니까 너 들어가지 마라고 사실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정확하세요. 네. 근데 참 말 안 듣지. 하도 롬멜을 잘 아니까 독일군 참모부도 가서 분명히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건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냐. 롬멜 잡을 참모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스파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막 독일 골랐어요. 그랬더니 누가 논문을 썼는데 독일을 신랄하게 비판한 육사 수석 졸업한 무지하게 똑똑한 친구가 있는 거야. 옆에 너 참모장으로 가. 그래서 사방에서 똑똑한 애들을 모아서 10몇 명을 붙여서 보냈어요. 네. 갔더니 한 달 살아보더니 다 롬멜 팬이 된 거야. 이 머리를 이제 진격하는 데 쓰는구나. 그래서 걔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중에 한 허망해지겠네요. 20몇 명인데 정말 무슨 애국동지에 돼가지고요. 롬멜의 침대가 돼버렸어요. 사실 롬멜이 북아프리카에서 활약한 데는 그 엄청난 참모진 덕을 많이 봤어요. 사막의 여우 롬멜이 북아프리카에서 펼쳤던 전쟁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가마솥 전투. 네. 이게 굉장히 웃기는 건데 들어가서 주변에 영국군 5개 사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마솥이에요. 첫 한복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했냐면 와서 싸우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군 사단이 하나씩 와서 격파가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왜 5개 사단이 동시에 공격하지 않았냐는 거죠. 근데 롬멜이 하는 말이 영국군은 분명히 하나씩 덤빌 줄 알았다. 근데 영국 사람들이 희한하게 전통 끝내주잖아요. 얘들 특기가 다른 병종하고 협력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노르망디 상륙작 때도 유명한 얘기인데 탱크가 못 해봤다 빠져요. 네. 포탄이 막 날라와요. 미군들은 막 가서 파줘요. 영국군은 나 공병 아니야 그러고 안 펴줘요. 공병이 파. 공병은 또 막 파는데 총알이 막 날라와도 안 싸워요. 나는 사기지 총이 아니야. 근데 이 롬멜이 무서운 게 그런 건데 거기에 모험을 거는 거예요. 하나씩 덤빌 것이다. 난 알았다. 그게 뭐냐면은 롬멜한테 다른 사람들이 야 너는 너무 근거 없잖아. 무슨 근자감이야.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 아니 난 알아요. 대장금에 나오지 않습니까? 홍시가 홍시 맛이 난다고 했는데 왜 홍시 맛이 나냐고 물으시면 어찌하십니까? 롬멜 장군은 나는 아는데 왜 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거야. 시대의 전범, 독재자의 대명사가 된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전범인데 어린 시절이 상당히 불우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뭐 사상이었고 일단 네. 그다음에 학교 다닐 때 대단한 성적 부진하였어요. 대단한 성적. 대단한 성적. 예, 졸업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독일은 당시 졸업 사진에 성적이 좋은 애들은 맨 앞줄, 앞줄에 서는 그다음에 안 좋은 애들은 뒷줄에 있는데 네. 항상 뒷줄에 섰어요. 걔 키도 작은데 보이지도 예. 않겠네. 워낙 성격이 부침성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친구도 많지 않았고 9년제까지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술을 한답시고 비인에 갔는데 거기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독일과 가까운 오스트리아 지역에서 태어난 히틀러는 폭력적인 성향의 아버지 밑에서 숨죽이며 유년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가를 꿈꿨지만 시험에서 떨어지고 입학을 거부당했던 히틀러. 그의 그림은 꿈이자 좌절이기도 했다. 지금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히틀러의 그림이에요? 네네네. 와 그림을 잘 그렸네. 그러니까 히틀러가 20대였던 그때 그린 그림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2014년 독일 경매 시장에서 중동 출신 입찰자한테 약 13만 유로, 우리나라 돈 한 1억 8천만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근데 히틀러 그림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인물이 거의 안 나와요. 인물이 있어 다 흐리게 나오고, 그리고 대체로 수치화풍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히틀러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건 뭐 개인적인 느낌인데 무언가가 약하고 불안정하고 자기를 감추고 있는 느낌이 붙었어요. 예, 그래서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저 두꺼운 유리 저편에서 뭔가를 그리는 느낌이 나는데, 저는 막 가스 막 나오고 이런 그림 그릴 줄 알았거든요. 히틀러 그림으로 딱 이런 걸 보면 느끼는 게 자기는 굉장히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되고 싶은데 현실은 자기를 받쳐주지 못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럴 때 그냥 막연하게 화가가 되고 싶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본인도 화가로도 성공하지 못하지만 마음에 억눌린 게 있는 거죠. 그런 것이 그림을 보면은 솔직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하여간 멀리서 보듯이 그리는 거예요. 테러리스트 되는 사람들이 네. 그런 심정들이 많아요. 나는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눈은 높은 곳에 두는데 사실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도 분명하지 않고 내가 될 수 있는 것도 막연하지 않고, 그럴 때 누가 이렇게
빰프레도 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누구 때문이다. 근데 그때 그 비인 시절 때 히틀러가 그렇죠. 예. 고만고만 또래들의 어떤 정치 토론이나 정치 모임 같은 때 참석을 해서 그때부터 아마 대단히 왜곡된 어떤 민족주의 의식, 대단히 왜곡된 인종주의 의식 이런 게 발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희 도큐멘터리 전쟁사를 쭉 시청하신 분이라면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1차 세계대전 짚을 때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히틀러를 수상에 임명했다. 이 부분도 같이 짚어드렸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수상에 오른 후에는 스스로 총통에 오른 건가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이마르 공화국 때 사실은 경제도 성장하고 많은 부분이 좋아졌지만은 너무 급속히 성장하다 보니까 자본가, 중산층, 노동자 이런 계층을 바이마르 공화국이 어떻게 관리를 못했어요. 히틀러가 이거를 한 거예요. 당시 독일 국민의 아주 공통적인 게 뭐냐면 역시 국민적 한이에요. 패전국 오랫동안 당했다. 이 한이 있잖아요. 네. 그때 히틀러가 던진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범국 취급받고 경제공황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합하자. 우리 계급적 이익을 포기하고 단합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던졌는데 독일이 이게 먹힌 거예요. 그때 나온 슬로건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총통이었어요. 이제 노골적인 말들은 하죠. 의회라는 건 머리 나쁜 애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거다. 한 명의 천재면 쟤들 다 필요 없다. 자아도취가 굉장히 심했어요. 뭐 그다음에 나는 공장의 주인이 자본가이든 노동자이든 중요하지 않다. 당이 그들을 소유하면 그만이다. 왜 사회주의 경제를 도입하느냐? 인간을 사회화시키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게 먹혀요. 1933년에 선거에서 무려 지지율이 88%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게 선거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는 게 스스로 자기네들이- 뽑은 그렇죠. 사람이 나치의 히틀러였다는 것 때문에 예, 정확하게 수치스러워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총통이 된 다음에 드디어 시커먼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게 국제연맹 탈퇴를 하면서 힘기르고 유대인을 특히나 또 유대인 문제는 어떤 비단 히틀러 개인이나 독일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되는 게 당시 유럽 사회 분위기가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분이요. 네. 또한 그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유대인들의 재산을 나눠가는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른바 중세식 부의 재분배한 방식이었어요. 그때는. 그 이전부터 사회가 좀 혼란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마녀사냥하듯이 유대인을 쳐요. 그런 일을 오랫동안 반복했어요. 그 다음에 1차 대전에 패했던 원인을 이 당시까지 독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했었어요. 왜요? 적의 영토에서 싸우다가 갑자기 패전했거든요. 그런데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마녀 사냥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내부의 적 때문에 졌다. 그 내부의 적은 바로 유태인이라는 얘기였다. 독가스로 그 타락한 히브리 민족을 12,000명 내지 15,000명 정도만 죽일 수 있다면 전선에서 수백만 명이 희생된다고 해도 헛된 일은 아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뿐만 아니라 대학살을 자행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보다 집시의 희생이 더 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령지의 모든 집시, 동성연애자, 불황자, 그다음에 정신이상자 전부 다 잡아서 수용소 생활하거나 처형시켜버려요. 이게 뭐냐면은 아리안 제국의 천년 제국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아리안 제국의 천년 제국에서는 순수 혈통만이 필요한 거예요. 불량 유전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극도의 엘리트주의잖아요. 필요 없는 우리 민족이나 우리 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유전자들은 제거한다. 히틀러의 망상이죠. 이건 이거였어요. 독일은 천년 제국의 중심, 그 다음에 북유럽이나 덴마크, 네덜란드는 우리 천년 제국의 정원,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은 천년 제국의 곡창지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전쟁에서 승리해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자신했던 히틀러. 베를린을 세계의 수도로 삼아 천년 제국을 건설하려던 탐욕은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다. 유럽 전역에서 자행된 홀로코스트의 만행,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어린아이들까지 약 600만 명이 희생됐다. 한 독재자의 광기로 얼룩진 용서받지 못할 범죄였다.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는 법입니다. 사필 귀정이라고 했죠. 결국은 히틀러는 자살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권총 자살했다. 자세하게 어떻게 최후가 된 건가요? 근데 최후의 순간까지도 히틀러는 망상에 시달려요.
지하 벙커에서 그때까지도 작전 지도를 펴놓고서 소련군이 오니까 결정적인 반격을 여기서 해야겠다. 이미 괴멸돼서 없어진 부대가 반격의 주역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막 이렇게 망상에 빠져요. 그러면서 이제 부하들도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하고 많은 부하들이 또 거기서 즉결창도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최후가 온 걸 알죠. 그 에바 브라운이라는 그 내연의 여인하고 거기서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이제 권총 자살을 합니다. 독일의 폐색이 짙어가던 1945년 4월 소련군과 연합군은 시시각각 독재자의 목을 죄어왔고 몰락의 기운을 감지한 히틀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지하 벙커에 숨어 자살이라는 비겁한 최후를 맞는다. 코멘터리 전쟁사 8월의 특집 4주간의 제2차 세계대전 시리즈 다음 이 시간에는요 전쟁의 무대를 아시아로 또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제국의 탐욕. 침탈 야욕으로 가득한 최악의 전쟁. 아시아와 태평양을 피로 물들인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축. 태평양 전쟁을 이야기한다. 유럽 것들을 빨리빨리 벤치마킹 해가지고 순식간에 경제 대국으로 매해 경제 성장률이 20%가 넘어요. 매해.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인 침략 야욕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일본이 내걸었던 명분이 정말 웃겨요. 아시아 해방이에요. 해방 같은 소리. 침착해.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이나 전함은 미국 거보다 훨씬 좋았어요. 공격 시작해서 자기들 너무 신나게 쫙쫙쫙 밀고 나가는 겁니다. 세계 역사상 이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잔혹한 방법이에요. 생명까지 포함한 대약탈전이에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우리 일본 민족을 제외한 아시아 인종들은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근데 사실 윈스턴 처칠하면 시가를 물고 V자로 모자 안 쓰셨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되게 함으로써 뭔가 그 런던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줬다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저 시가도 연출에 실제는 별로 안 폈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시간 항상 물고 계시거든요. 연기가 올라오는 적이 없어요. 예리하시네. 네, 저는 사진이라는 거는 사실 동영상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사진이라고 찰칵 찍으면 저게 불타오르는 연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저는 윈스턴 처칠 사진에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사진을 몇 장 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독일이 공습을 할 때도 저 모습을 계속 유지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런던이 공습 당하고 나서 이런 현장 가서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공습이 또 왔었어요. 근데 그때도 의연하게 일했었다고요. 근데 나중에 회고록에 보면 그때 자기는 다리가 후두들들 걸려서 당연하죠. 서 있을 수가 없었다.